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위인남북조 시대 때 사회 경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문화 부분을 먼저 보려고 하다가, 동계 보니까 이 사회 경제 부분이 그 앞부분에 있어갖고, 사회 경제 부분부터 이제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호적의 사회적 구성의 특성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그 한나라 시대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갖고, 그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호족은 지방의 세 역할을 의미한다. 여기 호라는 것은 이제 오랑캐 호자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오랑캐의 의미 이제 그런 이민족의 호족이 아니라 지방 세 역할을 쓴 호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역사상 호족이 나타난 건 전국시대 후기 농업 생산 발전에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강력한 통일적의 추천으로 호적은 국가 권력에 눌려 색을 펴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나 전화 후기에 접어들면서 국가 권력이 쇠퇴해지자 호적은 대토지 사유를 하면서 사회의 이제 지배세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자, 이러한 호적 세력들 억압하기 위해서 왕망의 신정권은 토지 국유제를 취했으나 호적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쉽게 붕괴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호적은 이 장원을 형성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장원의 이제 내부 구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호족의 사회 내부 구조는 다양한데 대체로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호족의 그 사회 3층구는 종족이라고 있고 그의 영호라는 것은 이제 예속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최하층은 노비죠. 자, 종족은 호족사의 중심을 이루는데 종족의 수는 일종 만실이라고 하듯이 그 집단이 대단히 크다. 자, 이들 이제 종족은 원칙적으로 각기 독자적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호족의 토지가 수만 경에 달했다는 것은 종족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면적을 말하는 것이다. 종족 간의 인적 결합은 그들의 간홍 상제를 통해서 그 유대가 강화됐으며, 특히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나 그 다음에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할 경우에 종족의 단결력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영호라는 게 있죠. 영호라는 건 주의할 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예속민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노비는 아니에요. 예속민이나 뭐 이렇게 그 사회적 네트워크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객이나 정객, 그다음 의식객, 문생, 고리 이런 등등 부구객 등을 이제 말하는데 객은 이제 그 전란이나 부역에 피해서 호족의 장원에 유입되기도 하고, 그다음 호족의 초청이나 압력에 굴복한 경우 노비에 해방된 자들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객은 주객의 호족에 북이 되어서 신분적 예속 신분이며 때로는 국가가 공신에게 사유하는 경우가 있어 인격이 무시된 농노적인 성격도 강하다. 그래서 객은 가족을 동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호를 다니고 했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 이 노와 객을 합쳐서 노객이라고 부르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객의 신분은 실제 양민보다 노비 쪽에 가까웠다. 그렇지만 노비는 아니에요. 예속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객의 호적에 북이 됐다는 것은 앞에서 종주 독호제 있죠. 종주 독호제가 또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생하고 뭐 고린이 이런 사람도 있죠. 네, 문생 고리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일종의 사회적 네트워크 층도 보시면 되는데 문생은 원래 이제 사제관계를 의미했으나 남북조 시대 호적 밑에 가역을 맡은 신분을 말한다. 예속성은 객과 같으나 호적 간 인간과의 매우 밀접한 관계로 문생의 제에 이제 호적이 연재된다. 원래 그래서 문생은 한나라 시대 때 사제 관계를 의미하죠. 문생이 있고 스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자를 얘기한 건데 남북조 시대 때 그 예성 그 가역에 부과된 신분을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이제 뭐냐면 객보다는 좀 자유민족 성격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인간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고리는 이제 지방의 호적이나 관리가 전에 모시고 있는 상관이 퇴직한 후에도 옛날처럼 뭐 상하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이렇게 있는데 객과 달리 호족과 동거하지 않으나 호족이 간부에 접촉하는데 외곽사를 이용했다. 그래서 예전 한나라 시대 때 문생고리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서로 간의 호족세 때 연결고리였는데 이때 이제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 고리는 그대로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고 되고요. 예, 문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사제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객과 비슷한 예속민 그 정도 그렇지만 객보다 좀 약간 자유민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 요 정도의 이제 의미가 변질된 것 같아요. 예. 자, 부국은 원래 이제 군대 명칭이었으나 남북조 시대 군부에 예속된 병호와 호족의 사병 전략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사병의 경우에는 갈 곳이 없는 유민의 호족의 사병을 전락하기 위해서 사천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병사의 임무를 맡고 있어서 때는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비보다 신분이 높았다. 그래서 이 부곡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죠. 근데 고려시대 때의 부곡이라는 것은 일종의 행정구역이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졌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게 남북조 시대 때 이게 부곡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병화된 예 뭐냐면 예속민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비는 아니지만 사병화된 예속민 집단으로서 그래서 군사적 역할을 좀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노비가 있는데 노비는 이제 그 간해 노비하고 생산 노비가 있어요. 간해 노비는 이제 호적의 가사 자벽을 담당한 비해 생산 노비는 자원의 생산에 투입했다. 이들 노비는 주인의 호적에 부기되었고 독립적 신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며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호적의 장원에게 노예 노동이 거의 절대적인데 경작은 노예에게 묻고 이 노는 남자 노예죠. 직조는 비에게 묻어나 이런 말에서 이제 알 수 있다. 호적이 수천 명의 노비의 소유가 있었던 예는 드물지 않으나 노비의 몸값이 비싸고 노비의 취득이 쉽지 않은 거 모든 호적이 대량의 이제 호적이 대량의 노비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 뭐 예매하게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경학파하고 그 경도학파의 견해가 좀 달라요. 예, 동경학파는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를 고대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고대의 특징 중에 이제 마르크스에 보면 생산성은 노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장원에 이제 경작하는 사람들은 동경학파에서는 노비라고 보고 있어요. 이 노비가 주요 생산 수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반에서 경도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중세로 보고 있거든요. 중세. 중세는 서양의 중세를 이제 떠오시면 알겠지만 농노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노비는 일로 있긴 있지만 노비가 주요 그 생산 수단은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이 객이라든지 이런 집단들 있죠. 요 얘네들이 예속민 집단들, 그러니까 농노와 비슷한 예속민 집단들이 이들이 생산의 주요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어떻게 보냐, 위진남북조의 시대를 어떻게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동경학파, 경도학파는 위진남북조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가서 이제 시대 부분을 어떻게 하는 논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위진남북조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일어난 거고 더 알려진 거는 동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주로 송나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 동경학파는 중세로 보고 그다음 경도학파는 근세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둘 간의 논쟁이 그 신동기에 많이 적혀 있거든요.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동경학파, 경도학파 논쟁이 상당히 중요했죠. 왜냐면 예전에 이제 중국사 공부할 때는 교수님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나? 근데 90년대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수교하고 뭐 개혁 개방하면서 중국에 많이 가잖아요. 이제 유학을 가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해서 교수님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서는 동경학파, 경도학파 논쟁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얘네들의 논쟁들은 이제 주로 어디에 있냐면 17, 18세기의 자본주의 맹아론 거기에 관심 있어.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내용도 안 나와. 뭐 나온 적도 별로 없고 동경학파, 경도학파, 뭐 시대 구분 논쟁. 그런데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뒤에 명말 총추의 자본주의 논쟁 관련된 자본주의 맹아론 관련된 내용 있죠. 사회 경제 변화상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호족과 귀족의 이제 계층의 성격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족은 지방을 근거로 했지만 귀족이라는 건 간직을 가지고 중앙에 근거를 했던 세력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호족이었지만 이들이 국분 중전제나 이걸 통해서 중앙으로 귀족화가 되죠. 예,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 사회 구조는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특히 지배계층은 호족 내지 귀족세로 지칭했다. 그런데 이제 호족과 귀족은 사회 계층상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했기 때문에 역사적 그 성격을 구분한 건 쉽지 않다. 호족은 사회적 세력이고 지방 공권력에 반해서 귀족은 법률적 신분으로 간직 또는 간이들의 관계가 있고 중앙 집권적 성격이 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나 이런 데는 호족들이 이제 뭐냐면 귀족화되잖아요. 예, 문벌 귀족화되죠. 자, 중국 사회 지배계층의 발전 과정에서 호족과 귀족 관계가 극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어려우나 한대의 호족 세력이 위진남북조에 들어와서 문벌 귀족화된 것은 틀림없다. 예, 국군 간이법 같은 것도 있죠. 예, 이 시대에 이제 호족 세력들이 귀족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다양했다. 그래서 전환시대 때 항리에는 부로라고 하는 유족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좀 설명했는데, 부로들이 이제 지방에 이제 뭐냐면 일종의 지방 유지죠. 나이도 많고 좀 재산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로들은 그 당시 한간들을 이제 하죠. 한간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한나라부터 한간을 받고 그 지방에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세력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제단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로 자제가는 그런 서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고 유교가 이제 뭐냐면 간악화됐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사회적 배경은 이 부로와 자제 관계에서 볼 수 있군요. 부로와 자제의 관계를 유교에서 일종의 서열 관계, 유교는 서열 관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열을 이제 합리화시켜주는, 정당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부로부터 인기를 받았다. 네, 유교가. 그래서 이제 지지받았던 것도 유교의 간악화의 배경 중에 하나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 부로의 부부도의 자제의 관계는 그 당시 전환시대 때 항리의 공동체 성격을 갖는 자치적 항총 자치 조직이었다. 자, 그래서 한때 한걸 이선제의 등용방면 이와 같이 공동체적 항총 조직을 위한 추천과 시험을 겸한 거다. 자, 그러나 후한 때 들어서 호적 세력이 향리를 지배하고 향리의 자치적인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면서 이 이제 부로와 자제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부로가 여론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호적이 향리 여론을 이제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후한 시대에 관리를 추천한 지방의 자제가 호적의 직계 자손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를 그러니까 호적의 직계 자손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시대의 변화가 곧바로 호적의 관료화를 가져오진 못했다. 그것은 후한 시대의 호적의 관료화를 차단한 것 같은 강력한 이제 중앙 정계가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한가가 외척 세력들이죠. 그래서 후한 말 때 한간 정치의 호적색이 강하게 이제 정황하면서 호적의 명성이 점점 더 높아졌는데 그 명사라고 하죠. 앞에서 말한 호적들이 상당수 자신을 청류라고 하고 있고 탕류와 연결되는 색들이구나. 호적 안에서도 이제 탕류가 있긴 있어요. 일부. 그래서 한간이나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는데 이들은 이제 탕류하고 이제 자신의 뭐냐면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인물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청이 집단들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자기들 안에서도 이제 상군이니 팔준이니 팔연이니 팔급이니 팔준이 하면서 이렇게 급을 나눠요. 청이 집단에서 인물 평가하면서. 자, 이와 같이 호적과 명사들 사이의 자연히 인물평가와 정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으니 이를 청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이제 청이는 한권 이선제 추천에 의해서 향리에 행해졌던 인물평가 풍습이 호적사의 내부의 위치를 바꾼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진 남북주 시대 한대 항리 사회가 붕괴된 과정을 그대로 또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론에 입각해서 이제 선발됐던 한권 이선제는 처음에는 분호들이 많이 선출됐지만 나중에 전한 중후기부터 넘어가서 이제 호적들이 장악하면서 호족들이 항로를 장악했고 항걸 이선지를 통해서 중앙장개에 진출했는데 아직까지 문벌 귀족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외척과 한간 세력들이 득세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척과 한간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그 다툼 과정에서 청이라는 이제 뭐 인물 평가가 나타나게 되고 이건 한걸 이선제의 어떤 국가적인 평가 제도를 내부에 자기들끼리 어떤 그 담론으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이런 청의를 공유하는 집단들이 나중에 위진남북조 때 각 국가의 이제 그 지식으로서 관료로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는 다르지만 그들끼리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문의 어떤 격이 청에 입각해서 가문의 격이 결정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국분중전제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강자중국사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요약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다 빠져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잠깐만. 아이씨. 자, 그러면 이제 국분간인법, 국분중전제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저기 이제 한의중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위제인 시대에 들어와서 호족이 이제 귀족화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은 관리 선발 제도인 이 국분간인법이다. 자, 이 법은 위가 이제 건국한 220년에 상서인 진군의 건의에 의해서 추천에 의한 이 관리 선발 방식인데 서기 220년 조조의 아들 조비가 후하는 서양에 의해서 이제 찬탈한 해로서 이 법이 실시한 동기는 이제 목적이 나오죠. 후한 시대 때 간직 등용이 외척과 한간 등에서 극도 문란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거다. 자, 그리하여 무능한 후한의 관리를 도태시키고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에 숨어있는 유능한 인재를 추천에 의해서 선발하는데 이 제도의 근본 정신이 있다.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외척과 한간대에서 선발된 세력들을 쳐내고 새로운 왕조에 등장했으니까 새 수대는 또 새 부대
그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시한 제도가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재를 선발하고 또 여기다 덧붙이면 또 호적대 간직 독점을 또 방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자, 군인관리법은 이제 그 서기 220년 수나 개항 연간에 폐지되어 과거제도 바뀔 때까지 400년 동안 관리 임명의 중심이 되고 위진남북조 귀족제 형성과 또 연결돼 있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주와 군에 중정관을 파견해요. 그들은 지방의 청년을 추천하도 있고 중정관은 현지 사정이 밝은 그 지역 출신 고관을 임명한다. 그 말은 뭐냐면 중정관 호적 출신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 지역의 중정관은 가날 지역 내 여론을 살펴서 덕망에 있는 이제 재주가 뛰어난 인물 구품을 분류했는데 향품이랑 근데 이 여론이라는 것도 청이 그러니까 호족들이 나에서 이제 호족들 집단에서 인물 평가에 따라서 가문의 격이 이제 또 정해졌잖아요. 청의에 바탕을 그러니까 호족들의 여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가문의 격에 따라서 청의에 형성된 가문의 격에 따라서 그 구품을 나누는데 이걸 향품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이제 향품 일품은 주로 이제 항식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배제하고 보통 이제 일반 가문들은 귀족 가문들은 이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품부터 해서 육품 그러니까 간그 그 가문의 등급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뭐 청이라고 하지만 가문의 등급이죠. 가문의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요 한 품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4등급 플러스 해가지고 간품이 부과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2품이면 그 4품 플러스 6품이 되는 거고 그리고 3품이면 7품이 되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이게 2품을 받는 집안은 계속 2품만 받아요. 예. 그래서 이들을 이제 2품 받는 집단은 문지 2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추천된 항품에 따라서 중앙에서 관료를 임명하는 간품이 주어지는데 항품에서 사품을 내려서 간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번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 위나라 권위였던 사마이가 중앙정권을 장악하면서 군중전의 상복이 이루어서 대중중을 두죠. 그래서 여기 중정가는 이제 군중정이 있으면 그 위에 또 대중중을 두죠. 이렇게 두 개, 주에도 군에도 주고 주에도 주는데 그리고 이제 중앙의 사도의 주의 사도가 중의 대중중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거기에 군중중을 예속화시키며 실적 국품관리법은 중앙정 실권자가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적은 보통 제2품에 추천되는 문지 2품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행인데 1품은 이제 항시 가져가니까 없고 주로 2품부터 시작돼요. 자, 여기에서 호적과 간품이 밀착되면서 가뭄을 중시하고 있는 문법 기준이 탄생했다. 그래서 원래는 호적들의 등용을 이제 막고 좀 약간 지방에 참신한 인재들을 이제 등용하려고 했지만 원래 이 지방 자체에 이제 이미 호적들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실제 의도와 달리 호적들이 뭐냐면 이렇게 중앙 집권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에서 제외된 세력이 없는 선비는 한문, 단문이라고 하였고 이 상품에는 그 뭐냐면 상품에는 이제 한문이 없고 하품에는 세력이 없다는 말이 유행되게 됐다. 사마현이 위를 멸망하고 진을 건국한 시기를 전후하여 문벌귀족 제도가 확립됐다. 자, 국본관이법은 참고로 이제 사마현이 집권했던 이제 그 서진은 호족 연합적인 성격이죠. 그와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분관이법은 진대에 거쳐서 남조와 북조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그대로 종속되어 위진 남북조 시대 기족제의 큰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국분관이법은 향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호족이 그들의 가문을 배경으로 간직을 독점하게 되었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분관이법은 국가가 간직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는 다만 호족이 정한 항품에 따라서 추천된 호족자재의 간품을 승인한 걸 불과하다. 근데 주의할 것은 남조와 북조에서도 각각 국품관리법을 실시했죠. 근데 이제 앞에서 했던 국품관리법의 그는 배경 그 뭐냐 실시 목적 자체가 좀 국품관리법을 통해서 형성된 그 문벌 귀족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고 했죠. 남조와 북조가. 그래서 여기는 남조만 해당한다. 남조. 국가 권력 배제된 채 뭐 자기들끼리 청이 집단까지 형성해서 이렇게 이제 간품이 이제 매겨지는 건 남조만 해당하고요. 북쪽 그러니까 북위 같으면 해당 안 되죠. 북위는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 개입해서 국분 중정제를 통해서 뭐냐면 자기가 임의대로 이 귀족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틀리죠. 자, 위진남북조 시대 종족이 국분관리법의 간직 독점가
그다음 귀족화를 촉진하면서 남북조 시대에 줄기차게 발전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이 여기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간품제가 도입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구품간입. 그러니까 품배를 나누잖아. 그래서 구품간입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위나라 때 조회신 간품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간품이라는 말이 이제 고려나 조선시대 때 이제 행해졌잖아요. 그래서 품계를 나누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구품간입법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때에는 관리의 고하를 정한 간품이 없었다. 그래서 관료의 등급은 그들이 받는 복록, 양곡의 고하에 따라서 뭐냐면 정하는 질석제였다. 예컨대 최고 관료인 이제 상공은 질만석, 그 최고 장관인 이천석, 천석 이렇게 이제 있는데 질석제라는 건 이제 일종의 연봉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구품관리법에 새로 도입된 관료 채편서의 원리는 간편했다. 그래서 그 최고 관료였던 1품에서 최하 9품에 구분된 것은 중국 간제상 커다란 변화였고 이후 중국 관료 조직에 큰 영향을 줬다. 근데 제가 볼까 이게 설명을 했긴 했는데 여기 뭐 질섭제하고 간품제에 대한 설명이 문제 알겠어. 일단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질석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석고에서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지역을 주고 거기에서 그 수취할 수 있는 그런 수취권을 주는 것이 그거 보이는데 간품제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물어볼게요. 얘한테. 자, 그래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질석제하고 간품제에 관련된 이 차이를 이제 좀 했는데, 질석제라는 것은 주로 한나라 때 실시한 사용의 간직 등급 방식인데요. 관료에게 지급된 녹봉의 양을 가지고, 근데 이걸 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일본에 보면 고코다카에서 뭐 다카라는 거 있잖아요. 석. 예. 그래서 쌀을 단위로 표시한 간직의 등급이다. 그래서 1만석이 가장 높은 등급의 간직을 의미하고, 2천석, 1000석, 400석. 그래서 이게 이제 질석제라는 건 쌀을 이제 등급을 해가지고 쌀을 이제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간직의 어떤 질서를 정해놓은 것이 뭐냐면 질석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직의 건의나 중요성을 이 녹봉의 양에 따라서 직접 보여주는 실용적인 방식이고요. 자, 명확한 등급 구분이 있었지만 후대 풍계처럼 세분화되거나 간직의 위상과 역할을 엄격히 규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 녹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식 따지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직장 내에 이제 어떤 서열할 때 뭐 가장, 부장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연봉 뭐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질석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풍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분 중전제가 이제 관련돼서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위신남북조의 수, 당, 송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국분 중전제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 간품제는 계속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간직의 품을 1품에서 9품까지 나누고 각 품을 다시 정과 종으로 나눠서 세분화시키고 18개 이상의 간직의 위계를 나누는 방식이 이제 있고 특징은 이제 국품간입법 때부터 시작됐던 이제 그와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국품간입법 실시할 때부터 시작한 간품제는 국품을 나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간직의 명예와 사회적 위상을 강조했다. 그래서 앞에서는 연봉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면서 여기에는 간직의 어떤 그 서열을 가지고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 뭐, 그 밑에 뭐 상무, 뭐 이런 식으로 실장, 부장 이렇게 쭉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열을 나눴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기에 이제 차이점을 요약을 했어. 너무 좋아. 이런 게 이제 비교해달라고 하면 얘가 이제 비교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챗 GPT 가지고 좀 해봤는데, 얘가 좀 설명이 좀 그래. 얘 보니까 추론을 잘 못하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좀 거짓말 많이 해. 챗 GPT가
이게 이제 차, 그 이게 뭐 새로운 걸 만들거나 창작하는 데 뛰어났는데 이게 팩트 중심의 어떤 것을 알려주거나 추론하는 데는 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재미나게 썼더니 이게 좀 정확해요. 이게 검색해서 일일이 하고 이제 그 만들지 않더라고. 예. 수리부작하지 않아.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기능도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한나라의 질석제와 위진남북의 간풍제 그걸 이제 했다. 저도 여기 보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질석제는 간직이 월급 이만큼 나오는 자리다. 간품제는 이간직이 이러이러한 선에 해당자인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학교 내에서 그뭐 교장이 뭐 있고 교감 따지면 이제 간품제고 그 교장 교감보다 내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래서 뭐그 이런 식으로 얘기할 뿐이면 이제 질석제죠. 뭐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네. 얘가. 예. 자, 그다음에 남북조 귀족사의 발전과 호환체제를 보겠습니다. 예. 자, 그 앞에 이제 그 내용은, 이 부분은 앞에 이제 내용하고 이제 많이 겹쳐요. 그래서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앞부분 제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북방귀족이 이제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 내용을 아까 전에 설명했죠. 그래서 이들은 여러 가지 특권이나 혜택을 누리고 강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상택을 점유하면서 각지의 유민을 정객과 노비를 사용하면서 귀족을 발전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모든 북방 귀족들이 이렇게 대토지 소유를 한 게 아니라 일부만 그렇고 상당수는 예전에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 내가 여기 계속 머물고 살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토 예전에 이제 잃어버린 고향을 다시 이제 갈 거라고 생각해서 고토 회복을 하면 거기에 갈 거 생각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좀 약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도태된 사람도 있다. 여기에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부분에 강자 중국사에 있으니까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진 정권에 이제 뭐 이렇게 문벌기적의 분류 같은 것도 있죠. 예,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성, 오성의 차이는 아까 전에 설명했고 세족과 한문의 차이도 이제 있는데 이 세족과 한문, 그러니까 북내 귀족 중에 조도 귀족들은 이제 세족이라고 하고 한문들은 만도 귀족과 토착 귀족 그리고 상류 서민층, 예, 삼어몬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어요. 여기 네, 하여튼 이런 계층을 한문이라고 해요. 한문. 그래서 한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진짜 미천한 어떤 집안 출신 뭐 흑수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족은 금수저고 한문은 흑수저가 아니라 은수저 정도 되는 애들이야.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이 세족과 한문의 이제 구분이 명확하죠. 그래서 세족을 사라고 하고 한문은 서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분류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이렇게 분류한 거야. 자기들끼리 청이 집단 안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걸 사서의 구분을 국가 질서 안으로 이렇게 편입시키려고 했죠. 근데 이게 안 됐죠. 이거 앞에 얘기를 했죠. 제가. 자, 이 시대 귀족제도 하나의 특징은 세족과 한문의 엄격한 차별인데, 세족은 그 대대로 고관 대작을 배출하고 지방에 거대한 장원을 가지고 있는 명문 거족을 말하고요. 이들 세족은 건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문과는 결코 동속하지 않아요. 통혼하지도 않아. 그래서 같이 앉아있지도 않고 통혼하지도 않다. 만약에 이제 통혼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족 집안 중에 좀 비천한 그 경제적으로 좀 후달리는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이제 그 한문 중에 이제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집안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해 버리면 그 안에서 세조간에 왕따를 시켜. 그 어떻게 딸을 그 저는 미천한 집안하고 결혼시키냐. 예, 그게 이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통혼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되게 그렇다는 거지. 가끔씩 통혼하는 집단도 있어요. 통혼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경우에는 그 집단 내에서 딸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편 한문은 가문도 없고 문벌도 낮기 때문에 비록 이제 고관에 올라갈 수 있어도 사회적 세력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자기가 이 권력이 갖고 있어도 결국에는 뭐냐면 이 세력의 안에서 올 때는 얘네는 집안이 낮은 출신이야. 상대를 안 하. 그래서 서로 알지도 않고 상지하지도 않고 같이 앉아있지도 않아. 어디 감히 천한 것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높은 집안을 높은 고관 출신이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국가 권력에서 요구하는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 간직 체계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요구한 사서의 구분은 이렇게 권위죠. 구분되어 있었다. 이게 일치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권력과 권위가 분리된 시대다. 그럼 권력과 권위가 뭐겠어요? 권력과
권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죠. 이걸 권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이제 인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키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물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게 정당한 명령이면 이게 권력이죠. 권위라는 건 영향력이야.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저기 비다는 이제 유명한 이제 BTS나 요즘에 BTS나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저거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요청 부탁을 하면 대부분 어때? 들어주죠. 왜? BTS 영향력이 크잖아. 이게 이제 권위예요. 권위. 근데 대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위도 같이 갖고 있어요. 예, 이게 분리된 게 아니야. 그래서 교장으로서 권력이 있으면 당연히 권위도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시대는 좀 특징이 뭐냐면 간직으로서 이제 권력 갖고 있는 데 반해서 근데 자기가 미천한 신분이면 이게 권위가 없는 거야, 사회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권력과 권위가 분리된 시기가 위진남북조, 특히 남조 사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높은 지위에 있지만 정사가 속된 일로 천시됐기 때문에 직접 정사에 처지하지 않고 하급 속관에 임명했고요. 자신은 단지 고관이라는 허명만 이제 가시했고 여기에 물리정치가 이제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리정치라는 말이 그 역사에서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교과서에도 한국사에도 나오고 교과서 나오는데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 물리정치가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지금 현대의 의미고, 좀 약간 이제 시대, 정근대 시대 때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 여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냐면 약간 얘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좀 보면요. 여기는 이제 북방 민족하고 관련돼서 있는데 보니까 문인대 학식이나 지혜 그들이 추구하는 유교적 화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뭐냐면 북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구체적으로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물리정치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물리 정치에 관련된 있죠. 그러니까 문인 귀족들이 자신의 학식과 고상한 교양이나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통치 방식을 물리 정치라고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업무나 뭐 군사적이나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제 실무적 업무는 이제 다 배제하고 그게 뭐냐면 자신의 어떤 이제 학식, 어떤 사회적 지위, 유교적인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나서는 게 물리 정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무적 능력보다는 문학적 소양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하는 귀족사의 폐쇄성 이런 것을 물리정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조의 물리정치는 세련된 문인 귀족 기반으로 하는 예와 제도, 학식과 교양을 중시하는 통치 이념이지만 앞에서 이제 현실적인 어떤 실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냐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이들은 이제 점점 도태되게 돼요. 왜냐하면 뭐 정치적인 능력도 없고 행정적인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문적인 능력이라는 것도 초창기 때 있었지만 나중에 어차피 열심히 공부하나 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학문적 능력도 없게 되고 군사적 실력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도태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후경의 난응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예. 특히 이제 세족의 관심사는 오직 학문과 예술, 그리고 세속에 벗어난 고상한 청담을 즐기는 있다. 이에 따라 이제 남북조 시대 시문과 예술이 발달되고 청당이 이제 유행하여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유행하게 됐다. 이거 첨단 사상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조의 귀족사의 호환 체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남조까지 얘기했고
북조를 볼게요. 자, 북조는 이제 5, 16국의 낙례 시대에서 하복에 그대로 남아있던 한인 호족들은 일족과 친치 그리고 유민들 규합하여 성책을 쌓고 자위수단을 강구했는데 아까쯤에 이런 것들 오나 초원이나 보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때로는 안전한 지역을 찾아서 이주하기도 했다. 하복 지방의 한인 귀족들 주로 이제 상동 지역의 이제 귀족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러한 이제 호족 집단의 배경하에 서서히 문벌 귀족화되었다. 자 그런데 하복의 문벌 귀족은 남주와 그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556국이나 북조 정권을 수입한 자가 북방의 호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인 선비들은 하위 사상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에 갈려나가는 극단적 기피했다. 그래서 초창기 때 그렇게 했다는 거야. 자, 그렇지만 이제 북위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진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56국을 통일한 북위의 사회 구조는 정복민인 선비족과 피정복민 한족을 양분했고 선비족은 정치 군사적으로 장악했고 강대한 토지를 소유하면서 선비족의 특권 귀족으로 변모해 갔다. 시대가 지나서 북위가 하북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선비족은 한인 호족과 협력을 필요하게 했으며 한인 농민들은 사역하면서 전량은 이제 항폐든 하복 지역 농업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냐면 했는데 선비족도 이제 앞에서 말했던 처음에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토지가 필요 없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한족화되고 하다 보니까 한족까지 교류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를 소유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토지를 경작하는 방법 과정에서 한인 호족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선비족과 한인 호족과의 협력관계 형성했는데 자,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선비족들이 이제 토지를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어, 한족들이 이제 호족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들도 이제 토지를 많이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토지 소유 토지 소유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이 일어났고 결국 이것이 국사 피라 사건과 연결돼서 이제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사 피라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고요. 다시 이제 그 뒤에 이제 있으니까 그때 보고요. 근데 16국 및 북위 정권의 한일 호족은 남조 귀족과 근본적으로 다른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후의 전란 후 하북에서 견디면서 스스로 심으로써 이제 이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자부심과 함께 정통적 하위 사상에 바탕 강한 중화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왜냐면 남조 같은 경우에는 오랑캐가 그 얘네 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얘네들은 생존하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신의 중화적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존재를 계속 뭐냐면 어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위 사상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 외부의 어떤 그 환경 때문에. 자, 하북의 한인 세력은 이민족 지배에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동족에 대한 깊은 정을 가지고 서로 도움을 당겨냈다. 같은 성을 이제 고육이라고 생각해야 대단히 중요시 여겼고 그 하북 세력의 이제 종족 조직은 점차 대교족하고 대가족하여 많을 경우에 수천 가구 한 곳에 집단 마을 형성 경우가 많았다. 이게 총과 5인데 그 앞에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 위진 남북주 시대 때 그 호적사의 그 구성 관련된 내용 중에 전형적인 것이 이제 여기 뭐냐면 남조보다는 북조인 것 같아. 북조. 예.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북위 정권은 이와 같이 한인 세력을 하복통의 후원자에 이용하면서 한인의 우월성과 선비족을 멸시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들이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복자로서 우월감을 가지고 이들 용납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위 정권 안에서 호환의 귀족 체제를 타협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전개됐고 북위 태무지의 태평 진군 11년에 앞에서 언급한 국사 피라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국사 피살 사건은 호환 체제의 종족적 모순과 갈등이 가져온 대표적인 충돌 사건이었다. 자, 이 사건이 발달된 최후는 일종은 상동 지방의 문벌 귀족이고 그 조상은 오후의 여러 정권의 한인 관료 확고한 지위를 유지했고 북위 건국에 참여했던 명족이었다. 예. 그 앞에서 이제 최후 관련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국영지가 함께 도교를 국교화시킨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자, 최후는 북위 초 3대에 거쳐서 준용되었고 태무제의 하북통일은 최후의 계책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래서 태무제는 하북 지역의 한인 사족을 대거 기용했고 여기에서 최후가 추천한 자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북위 조정은 이민족 왕조의 성격을 벗고 마침내 한인 관료의 국가로 전환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했다. 그런데 최후는 이러한 조정 내 한인 귀족세를 믿고 하위 사상을 근거로 국사에 이제 북이 조상대 불명예스러운 사실 기록하고 비석에 새기고 이제 선비 귀족들이 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이제 비석에 생겨가지고 그냥 자기들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표현해가지고 거기에다 쫙 나열해놓고 그런 거죠. 원래 국산을 만들 때는 이제 의도 자체가 이런 이제 선비족 귀족들 좀 아름답게 포장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건데, 그러니까 그 의도에서 이제 만들려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최고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어놨죠. 자, 그 태무제는 최후를 비롯한 최씨 일종은 물론이고 그의 일족관계, 인척관계는 범양 노씨, 태원 각씨, 하동 유씨 등을 대규모 주사했죠. 선을 넘은 거죠. 아무리 귀엽게 봐줘도 요거는 자기 볼 때는 너무 선을 넘고 자기가 깝치니까 이제 그대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는 한인 문벌 귀족에 대한 선비적 군주권의 우위성을 입증한 사건이다. 자, 이로써 이제 부귀 정권하에서 세력이 있는 문벌 귀족에도 군주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주권의 어떤 절대성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하위 사상을 누리고 하위 사상을 누르고 군주권의 절대성을 확인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배경에서도 앞에서 그 얘기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신동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언급했던 그 토지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토지를 둘러싸고 선비족과 한족과의 갈등 대결 이게 있는데 요 내용은 구동계에 있어요. 근데 구동계에 있는 내용이 빠지고 이게 그냥 요 중간에 빠진 것 같아 지금 신동계 그냥 하면서 이렇게 협력 관계만 모사하고 갈등 관계는 빠진 것 같은데 구동계 찾아보시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구동계에서 신동계 넘어가면서 구동계에 있는 내용이 좀 빠진 게 좀 많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예,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있고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한인 귀족들은 오후에 대한 모욕적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100여 년의 이제 전란을 시달렸던 하북 지방에 평화를 가져온 북위 정권을 이민족에서 무조건 배척만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북주의 귀족제는 호문제 이제 하나 정책에 크게 북주의 귀족제는 호문제 하나 정책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북의 이제 일관 내 하나 정책은 홍은지 시대 때 그 절정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부분에 홍은지 정책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나 정책이 또 나와. 그래갖고 이제 두 개를 좀 같이 붙여놨으면 좋은데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도 뭐 성적 분정 정책 관련된 내용도 이제 여기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읽은 걸로 알고 있죠? 예, 안 읽은 거라. 근데 잠깐만 읽었나? 읽었어. 읽고 됐는데, 잠깐 앞부분에, 어, 읽은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예. 그래서, 읽은 것 같아. 앞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있고요. 여기 읽은 건가, 아닌 건가? 어, 잠깐만요. 하다 보면 저도 헷갈려가지고, 음, 안 읽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앞부분에서 제가 지금 설명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예,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뭐냐면, 남북조 시대의 통치 조직과 사회 경제 구조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위진 남북조 시대 간제 특성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만요. 제가 앞부분을 쭉 얘기하다가 이게 따로따로 설명이 돼 있어갖고, 제가 이거 안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앞부분에 그 하나정책 관련된 내용을, 북이 관련된 내용을, 좀 이따가 이게 사회사 부분에서 다가 넘어갔거든요. 예. 읽었다. 이제 정신이 없어. 예, 읽었어. 예. 그래서 이거 읽은 걸로 이제 있고. 이거 아닌가? 맞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안 읽었어. 예. 제가 왜냐면 그 앞부분에 정치사 부분이 있고 여기에 제가 안 읽은 거예요. 여기에 따로 떨어져 있어요. 호문제 하나 정책 그 앞부분에 있고 또 여기 하나 정책 또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앞에 읽었던 거하고 비슷비슷한 건데, 그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호무제 하나 정책은 부족 연합적인 이제 그 성격일 땐 석유 제천의 폐지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책들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의미를 이제 중심으로 좀 볼게요. 자, 홍원지 하나 정책의 기본 정신은 정복자인 선비족이 부족 문화를 탈피하여 피정복민인 한족의 문화를 전환하는 데 있다. 이는 문화의 발전 단계에서 볼 때 하류 문화의 상류 문화에서 재편성을 의미하며 후대 정복국가 요금 원청에 그대로 적용된 문화 병역 형상을 말한다. 그래서 두 개의 문화가 이제 뭐냐면 서로 간에 그렇게 상호 교류 때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한화 정책에는 북유럽은 선비적 부족 국가적 성격을 탈피해서 한위 진해 뒤를 계승한 중화의 천재를 군림하는 호환체제 국가적 성격을 하연히 내포하고 있다. 뭐 성격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제 성적 공정 정책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앞에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와 같이 홍은지의 성적 공정 정책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선비족의 유목민족의 부족 사회를 중국적인 문벌 제도를 정복시켜 호환 일원화를 깨우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이 제도 같은 이제 선비족 이 제도와 같은 선비족을 상층 지배층과 하층을 분리시킨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분열이 났죠. 그래서 선비족 자체 분열과 약화를 초래했고 그 방면 항제권을 강화시킨 큰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모제의 낙양청도 관련된 의미가 있죠. 자, 호모제의 낙양청도 역시 항제권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에스도 평성은 부족세의 근거지로 선비족 부족세력이 항제권을 견제하기 때문에 항권 강화를 위해서 선비족의 반대를 부딪히고 천도를 당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홍우제 하나 정책은 556국민 부기초의 호환 차별 정책에서 호환 이론에 포방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호환 이론 체제가 후에 기미 정책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읽을 때 홍우제 정책을 좀 찾아보고 뒤에서 좀 다시 읽어야 되는데 두 개로 나눠진 걸 예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어. 그래서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경에 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죠. 요것도 이제 뒤에 사회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얘기인데 일단 이제 보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 귀족 체제는 6세기 이후 점차 이제 쇠퇴되고 후경의 난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붕괴됐다. 아까 이제 남조 귀족의 붕괴에 관련된 후경의 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기족계 붕괴 원인은 북주에서 항제권 강화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기족사회 자체도 점차 모순을 드러나고 있다. 이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 후경의 난 같은 남조 귀족의 몰락 관련된 내용이야. 근데 이걸 북주와 연결돼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데 하여튼 왜냐 남조 귀족하고 북조 귀족은 다르거든요. 분리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얘네는 같이 이제 설명하고 있어. 예, 그게 있고요. 자, 그 남조부터 볼게요. 이거 각자 보시고. 자, 남조 사왕조는 다 같이 문벌기주의 한문 출신의 무장이므로 국가 경영에 유능한 한문 출신의 인재를 주로 발탁해서 정권을 맡기고 귀족 관료를 소외시키는 방향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 종래 귀족 관료는 왕조에 기생하면서 다만 복로를 받는 자로 이제 전락한 반면에 한문에 지지를 받은 한계권은 귀족 세력들을 떨쳐버리면서 중앙 집권적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또한 양의 무죄가 국품제를 18번제로 이제 바꾸면서 이게 이제 국품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어, 단품 에, 뭐죠? 예, 국분 중전제죠. 국분 중전제를 실시할 때 같이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18번 배를 이제 바꾸고 한문세력을 발탁하기 위해서 학교 오간을 이제 설치해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으려는 얘가 좋은 예다. 학교 오간이라는 것은 학교를 만들어갖고 이제 뭐 유교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무 능력을 익히는 그래서 이제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 국품제도 18번제가 바뀌는 게 왜 이게 실력하고 관련돼 있는지 아마 이게 국분 중전제가 이제 뭐냐면 자기의 가문에 따라서 이제 등업이 되니까 간품이 되니까 18반제로 이제 바꿨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한번 좀 물어볼게요.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안 돼 있어갖고 예 그러면 이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좀 볼게요. 자, 양부제 때 구품제에서 18번제 바꿨다는 거는 기존의 관료 등급 제를 더욱 세분화시켜서 변화를 줬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전에 구품제가 위진남북조 시대 때 구품관입법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품제라는 것은 딱 정해진 가문에 따라서 등급이 됐기 때문에 세족들의 이제 고관직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문법 기족화 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구품제죠. 자, 근데 양무제 시기 때 18번제 바뀌었다는 건 기존의 구품의 이제 을 18개 단계로 다시 이제 구품 18개 체계로 다시 18개 독립적인 반어를 이제 제정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존의 품이라는 큰 틀 아래 정과 종을 나눴던 것을 각 정과 종 단계를 하나의 독립된 반어로 격상시키는 그러니까 정과 종이 나죠. 구에서 정, 종을 하는데 이거 18개로 해서 다시 세분화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18된 걸 세분화시키면 뭐냐면 그 기존 이제 9품 18단계는 그러니까 정과 종을 나눴던 건 문벌 귀족에게 유리하게 이제 작용해서 고위간직의 특정 가문을 독점하는 경향을 이제 있는데 양무제가 이걸 더 이제 그 9품제를 종과 종 외에도 이제 각각 독립적 18품제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직 수가 늘리고 등급이 더욱 세분화됐고 이는 이론적으로 더 많은 인재들에게 간직 진출의 기회를 제공해줘서 황제가 관료 임명에 있어 큰 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품이라는 건 항품을 바탕으로 해서 네 개 등급을 나눠가지고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 했는데 이걸 이제 구품제를 종정을 각각 또 독립적으로 한 개 이제 1반, 2반, 3반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한문세력들에게 좀 더 뭐냐면 다른 간직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9등급은 이제 이 상위 조직을 주고 그 밑에 있는 또 중하위 간직 같은 경우에는 한문세력을 또 더 주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구품제는 나눠서 뭐 1번부터 뭐 상위 등급까지는 좀 약간 이제 형식적인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간직 같은 게 이제 주로 뭐냐면 세력들이 주고 그 밑에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좀 약간 이제 국자급 같은 것들 있죠. 그게 10반에부터 쭉 해서는 한문세력 때 임명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벌 귀족을 좀 견제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간직 세분화시켜서 귀족들이 독점했던 간직의 시속을 다시 시속시키고 황제가 이제 특정 반을 임명할 수 있는 그 밑에 윗등급은 이제 뭐 문벌 귀족들 주고 중하등 등급 반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여기 이제 그 한문들에게 저희 일반 한문세력들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재 등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무제는 구품제에서 18제로 개혁은 기존의 문벌귀족 중심의 관료 체계에 변화줘서 한계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관료 간직을 세분화시켜서 그 나머지 이제 그 여러 간직 신설된 간직들을 주로 이제 이렇게 한문세께 주면서 그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그 당시 문벌귀족 견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한편 북조에 있어서는 율령을 기반으로 해서 체제 정비가 있었고 구품을 다시 이제 정과 종, 상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종 안에 또 그 상하가 있잖아요. 이게 그 뭐냐면 조선시대 때 간직책 그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정종 안에 나왔고 그게 또 보면 당상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품 이상 같은 또 상하로 이렇게 그 나누죠. 자, 그다음에 관료 구조도 윤회관, 유회관을 구분한 것도 문벌 가문로 귀족의 가문을 관료체제로 전환시킨 데 제도 정비다. 그래서 이렇게 풍간제라든지 그다음 정종이라든지 상하라든지 윤회 유회관들은 우리나라 간직 체제에도 큰 영향을 주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후문제에서 이제 성적 궁정 정책이 단행된 것도 기존 문벌의 등급을 한계권에 개입해서 정리했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에 이제 그 한의중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후에 이제 수당 제도의 귀족제의 어떤 골격을 이뤘다. 골격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조도 다시 돌아서 어, 남조가 아니라 그 밑에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들어서 남북조 시대에서 위진남북 간제 특성을 좀 볼게요. 이거. 자, 이게 이제 위진남북조 간제 시기의 이제 특징을 보면, 종전에 이제 그 내주였던 삼성이 점점 여기 이제 그 중소와 이제 상서가
수당 그 위진 남북쪽 거쳐서 가도를 거쳐서 이제 뭐냐면 외주화 됐다. 그래서 수나 당나라 때는 이제 삼성 육부 체제도 이제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조가 외주화됐다. 요 가도가 아닌 위진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주요한 것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 관료 조직은 진앙 시대 때 삼공체제에서 수당 시대 때 삼성 육부체제로 발전하는 가도기적 정치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예, 있죠. 그래서 삼성은 본래 한대 국영 가운데 항실 재정을 담당한 소부경이 말단 속관이었죠. 그런데 이제 전남 무제 때 천자의 독재를 위해서 보조기관으로서 상사의 실권을 갖고 군과 예, 그러니까 군대와 국가의 업무의 대사를 장악하면서 상공의 권한을 뺏어갔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상서성은 이러한 한대의 상서성에 발전한 곳으로 그것이 소부경에서 완전히 독립된 것은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비롯돼서 서진에 이르러 다시 남조 수당에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위나라에서 중서성이 설치되자 상서성의 권한이 점차 중소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상서성은 단순히 왕명이나 간청의 사무를 상신하는 행정사무기구로 변모했다. 그래서 상서성이 이제 그 당시 한나라 때 이제 그 뭐냐면 어 했는데 위나라에서 중서성을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서 상서는 다 한나라 때 간지고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위나라 때 중서성 설치됐다는 의미가 좀 제가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요걸 한번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서성이 언제 설치한 건지 좀 볼게요. 이게 동계도 이게 기술이 층마다 달라가지고 중서상 간직이 어, 이게 이해가 돼 있네요. 한나라 때는 간직으로 중서라는 그 간직을 설치했나 봐요. 그래서 황제 그 측근 비서 역할을 했고, 근데 이제 하급지책이었고, 그 당시에는 상서가 주요 간직이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서성이 이제 된 건 또 다른 거죠. 중서는 간직이지만 중서성은 간청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나라 때 이 중서에 이제 그 있던 그 간직을 중소성으로 해서 간청을 만들어요. 중소 외에도 이제 뭐냐면 여러 이제 그 간직을 뒀던 거죠. 그 속간 안에. 그래서 중소성이 이제 중서가 있는 중소성을 이제 뭐 간청을 만들면서 위상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중서라는 건 한나라 때 명칭이었지만 그때 이제 중서성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위나라에 중서성이 설치되니까 상서성의 권한이 점점 중서라는 간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권한이 올라가서 음, 간청이 설치되고 중서는 이제 옮겨지면서 상서성하고 이제 역학관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상서성은 단순히 왕명이나 간청의 사무를 상실하는 행정사무기구로 변모하게 됐고 문화성도 한때 이제 소부경에 속한 시중과 학문시장을 이제 기원하여 위진남북 때 독립기관으로 발전됐고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귀족들은 중앙의 요직인 상서성과 중서성의 고위직을 독점하면서 고위간직인 인사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중서성 장관인 영가, 그 사인, 시장은 정책 수립에서 이제 참여했고 문서성의 장관인 시중은 황제 조직과 주요 법령의 신사, 거부권, 봉박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황제 독재를 억제하고 귀족제를 구축했다. 이게 이제 수당까지 계속 가죠. 그래서 수나라 때, 당나라 때 보면 중서성은 정책을 이제 심의하고 황제하고 이제 심의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걸 결정사항을 이제 문화성에 내려오면 문화성이 보고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한국의 독재체를 억제하는 건데 이런 것도 위진남북조 시대 때 마련돼 갖고 수당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을 볼게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지방 행정 조직은 주, 군, 현호, 이제 삼층 구조로 형성되는데 우선 주의 장관인 자사의 권한이 컸고요. 그 다음에 본래 이제 지난 시대 때 주, 군, 현재 2층 구조에서 주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주, 군현의 삼층 구조로 바뀐 게 무제 시대 때다. 근데 한때 주는 지방 행정의 감찰하는 임시기구였고 주의 자사격인 장관권인 자사도 임시로 파견된 임시직에 불과했는데 후한 때 들어오면서 주가 이제 상설 기구화되면서 지방행정 조직의 상층 기구로 고정되고 주의 자산은 지방장관에 대해서 점차 그 권한이 확대되었다. 자, 위진 시대 때 주의 자산은 관내 군과 현을 지휘 감독하면서 주의 민정을 물론이고 사법권도 행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때와 서신 초에 자사가 장군직을 겸하면서 군사권을 강화시켜 놨죠. 그러나 이제 서진 무제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주 자사의 군사권을 빼앗고 대신에 종시에 봉공을 해서 봉건제 시했는데 이 때문에 일어난 게 파랑이 나뉘고 다시 이제 주의 자사에게 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동진과 남조시대 때 자사는 장군직을 겸하게 되었고 자, 이와 같이 위진 남북조 시대 주의 자사가 민정과 군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권력의 지방 분권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뒤에 얘기지만 순화 때 들어오면서 이 주 자사 가지고 있는 이제 뭐냐면 그 군사권을 중앙으로 회수하죠. 그리고 이제 3층제에서 2층제로 바뀌죠. 이건 뒤에 이제 순화 문제 개혁과 관련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 자사의 권한 확대는 지방 간의 인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자사는 민정과 군정을 장악하면서 정치 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장군부를 설치하여 다수의 부관을 두게 되었고, 근데 부관은 중앙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인물은 자사가 중앙에 춘천하여 중앙에서 그대로 임명했다. 자, 부관은 자사의 친인척을 충원되어 많을 경우 한 주에 2천 명이 되었고, 자사의 부관은 군의 태수와 그다음 형령까지 독점하면서 그 군과 현의 속권을 마음대로 이제 했다. 예전에 군에 이제 태수가 했던 것을 이제 주의 자사가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럴 때 지방간 임명권은 중앙을 떠나서 이제 자사가 마음대로 행사하게 되면서 항제권의 약화를 가져오고 그 대신에 행정권의 지방 군권화와 원래 귀족 발전에 큰 작용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나온 게 위진 시대 때 이제 주의 자사의 권한 강화 요거와 이제 봤고요. 북위의 통치 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북위는 평성에서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이미 중국식 간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낙양천도 위에 남조의 간제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 중국 간제를 채용했으나 다만 지방 간제만 그 선비족 고유의 부족제를 유지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27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27번이에요. 일찍이 북이 동호제는 후연의 침입을 물리친 후 항복한 문무 장리 수천 명 중에 재능 있는 자를 이제 발탁하여 하북 평정의 중심 세력을 이제 활용했다. 이와 함께 동호제는 중앙에 중국식 삼성을 설치해서 한인호적이었던 최원배, 그러니까 최호의 부친은 이제 이부상서 임명하고 문간의 인사권을 맡겼고요. 북위 정부는 문간과 무간의 인사제도를 이중체로 나누어 무간은 선비족 타팔족에 이제 주고 문간은 한인을 주로 등용했다. 지방행정은 이제 선비적인 부족장을 중앙에 예속시켜 이런 체제를 이제 채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비족의 부족제를 기초로 한 것으로 중앙정부가 토지와 인민을 직접 지배한 것이 아니고 인민을 이제 지배하고 토지는 한인하고 경작을 했다. 그러니까 한인호족들은 이제 토지를 먼저 점유하고 토지를 통해서 인민을 통치하는 예속시킨 방법 채용으로써 인민만의 지배라는 북이왕조보다 토지와 인민을 함께 지배하는 한인 호족 세력의 사회경제심이 막강했다. 따라서 북이가 하복을 통일한 후에도 정부에서 직접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는 정책을 바뀌게 되면서 북이 관료가 귀족화가 이제 촉진됐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어, 중국인들은 토지를 통해 인민을 통치하는 방식이죠. 근데 유목민주주의는 인민만 지배하는 거잖아. 근데 북이가 이제 그 뭐냐면 한족화되면서 북이주의 한족화되면서 한인호족처럼 마찬가지로 뭐냐면 토지와 인민을 같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토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게 태무리의 국사 필화 사건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북위의 이제 균전제에 관련된 내용이고 삼장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북위의 균전제는
후에 북제, 북주, 수, 단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틀리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삼장제를 좀 먼저 보고 군전제를 이제 보는 게 좀 순서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삼장제가 실시되고 나서 군전제가 이제 실시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여기 뒤에 넘어가서 군전제 보기 전에 삼장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군전제 반포와 함께 정부의 호적의 정리자료 강화 목적 삼장제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먼저 삼장제를 실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전제를 실시한 거야. 예, 이렇게. 그래서 삼장제의 내용은 5가구를 1, 2로 하여 인장을 1명 두고 오진을 1, 2로 하여 이장 1명을 두고 오진 1당을 하여 단장 1명을 둔다. 아까쯤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인장, 이장, 단장은 각각 인, 이 당을 이제 관할하고 이들의 직책은 이제 호구 노락을 이제 조사하고 군정령에 따라서 조세와 요역을 징발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삼장제가 이제 확립될 때 또 세역제라는 걸 발표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세역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명칭은 아니고 그냥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세역과 역에 관련된 제도를 의미한 건데 요거가 무슨 명칭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요걸. 예. 제가 좀 궁금했는데 세역제, 그러니까 새로운 세역제를 반포했다는 거는 세역제란 제도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도의 명칭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조세와 역을 동원할 수 있는 제도를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북위시대 세역제 명칭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었고, 예.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삼장제 시시 아까 처음에 있죠. 군전제 시시 조용조용인데 그게 이제 삼일체거든요. 일단 군전제를 이제 실시하기 전에 세육제를 실시했고 군전제에 땅을 놔주면 세금을 이제 걷어야 될 거냐. 이게 조육전이라고 이제 조용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와 용과 조를 이제 걷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잘못 생각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내용하고 좀 틀려 지금. 우리가 생각한 조용조라는 개념은 후대 만들어진 거고 요때 세옥제라는 것은 이제 조용조 좀 개념과 다르게 속이석 101편 마산제 포 1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용조라고 해석하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건 좀 약간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 볼 때. 예.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있는데 일단은 뭐 조용조의 전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조용조의 전신 이렇게 해서 조용조와 연결됐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용조의 개념하고 좀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세역제의 명칭을 이렇게 조용조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삼장제, 군전제, 세역제는 거의 삼일체다. 삼장제를 통해서 호국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따라 토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토지를 나눠준 걸 대가로 해서 세역제를 이제 했는데 이때 세역제의 정확한 명칭 저도 잘 모르겠고 조용조와 약간 비슷한 그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저도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색해도 안 나오네 여기는요. 예. 자, 그래서 예전에 세역제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세역제로 할게요. 이 세역제 관련된 내용이 그 사지선다한 문제 중에 예문으로 나왔어요. 예문. 그래서 요거 좀 나중에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나올 때 이 명칭을 어떻게 쓰고 나올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삼장제가 확립된 후에 정부가 새로운 세역제를 반포했는데 요때 이제 뭐 세역제라는 명칭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 쓰였던 고유명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내용을 쓰고 나올긴 좀 그렇고 이게 조용조의 전신인 것 같은데 조용조도 아니거든요. 그 완벽한 조용조도. 그래서 이건 좀 그런데 자 하여튼 세역제와 이제 그 뭐냐면 삼장제를 같이 실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이제 뭐냐 북위의 균전제도예요. 북위의 균전제도. 자, 그래서 이 북위의 균전제도는 예전에 사지선당 관련돼서 한번 제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 이게 독립된 문제로서.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좀 강조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요즘 강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수능 저도 이제 수능을 잘 안 풀어봐가지고 예, 그 임용 문제만 이제 보다 보니까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제 뭐냐면 한번 개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읽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균전제도, 그러니까 북의 균전제도를 좀 보고요. 더 나아가서 당나라와 균전제 좀 비교할 필요가 있거든요. 당나라 균전제를 좀 비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북의 균전제에 관련된 내용을 동기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